질문 있으시고. 아니 네. 조금 더 질문 있으면 하나. 말씀하시죠. 앞으로 나가세요. 네. 여기 있어. 네. 여기 있어. 황교안 더 타임즈 정선 기자입니다. 황교안 후보님은 부정선거가 있다는 것을 언제 감지했습니까? 6월 28일,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작년 총선 이후에 부정선거 의혹들은 많이 제기가 됐죠. 많은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지만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또 뭐 어떻게 만든 자료인지 뿌리가 없죠. 그러나 이제 그런 자료들을 저는 뭐 계속 수집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금년 6월 28일 인천 연수을에서 재검표가 있었죠. 첫 번째 재검표죠. 이 재검표라고 하는 것은 대법원이 주관한 겁니다. 그리고 법원 직원들이 나와서 다 이제 검표를 하는 거예요. 공식적인 검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온 것들은 증거물이죠. 증거 현장에서 나온 것이니까 거기서 나온 투표지들, 투표지, 투표용지들, 이런 것들을 보면 아까 우리 박주현 변호사나 또 우리 권 변호사님이 얘기한 것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불법 투표용지들이 나온 겁니다. 전에는 의혹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증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6월 28일 그 선거 결과를, 재검표 결과를 이야기 듣고서는 이 선거는 증거에 의해서 부정선거였음이 입증됐다라고 하는 말을 해 가기 시작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선거에 한 줄문, 한 분이 한 줄만 왔어요. 아니, 한 분이 한 줄만 왔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같이 나눠. 연속입니다. 아니, 연속이라도 안 돼요. 그냥. 아니, 한 번- 이러니까 지금 이거 선거가 좀 일되는 겁니다. 한 번 돈 다음에 질문 다시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한 번 돈 질문자 다음에. 손 들어주십시오. 네, 네. 뒤에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진실방송 손한나입니다. 먼저 우리 황교안 우리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역사에 묻힐 수밖에 없었던 부정선거를 수면 위로 이렇게 터뜨려서 온 국민에게 이걸 알리는데 앞장서 주신 우리 그 황교안 대표 후보님과 또 김주현 변호사님 이하 모든 분께 진심으로 시민단체 한 사람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자, 우리가 이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걸 200% 확신하는 이 전제하에 그러면 지금 바로 몇 개월 앞에 2022년 3월 9일 날 이 정권 교체를 앞둔 역사적인 시점에 안전장치를 하고 계신지 100% 부정선거가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어떠한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지, 그리고 홀로 이렇게 투쟁하시는 부분 어저께도 토론하시는 걸 보고 저는 감동했습니다만 윤석열 후보와 연대해서 강력하게 이 국민의힘에 공정한 경선을 치러서 치를 수 있는 그런 부정선거가 발 못 붙일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준비하고 계신지 꼭 부탁을 드리고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질문 다 아까- 받고 한꺼번에 하시죠.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분이 이제 얘기한 그 우리 변호사님이 박주현 변호사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집에 가서 혼날까봐. 지금은 현장 일부 외에는 이게 부정선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지금 생활하기 바쁘니까 먹고 지나간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죠. 근데 저는 6.28 재검표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재검표 현장들에 가보고 제가 직접 물건을 봤어요. 저는 87년부터 뭐 지금 몇 년 전인지는 모르겠는데 87년부터 검찰에서 선거사범을 다루는 공안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34년. 아니 근데 내가 검찰에 있은 거는 28년이니까 아마 그중 한 24년 이렇게 했을 거고, 그 이후도 계속 제가 이제 그 선거법에 관한 이런 이야기들을 법무부 또 총리 있으면서 쭉 해왔죠. 그러니까 더 사실은 뭐 이거 뭐 이렇게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제가 그 굉장히 오래 선거 사무를 처리했고,
뭐 거의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라고 말할 수 있죠. 예. 이건 팩트니까 박수 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전장치. 그래서 제가 이거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아직은 우리 국민들이 너무 잘 몰라요. 내가 지금 가는 데마다 이런 가짜 투표용지들을 내가 보여드려요.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럼 다 그렇다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다 보여드리면 우리 또 그랬어요. 그리고 막 쳐다본다고. 뭘 말하는 겁니까?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좀 많은 말보다도 그림 한 장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설명을 쭉 했습니다. 우선은 국민들에게 지난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하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지금 이제 그 단계고, 제가 이제 우리 당 후보들, 대선 후보들, 지금 토론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얘기를 한 것이 두 번째로 얘기한 것이 뭐냐면, 예방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얘기를 제가 쭉 하고 있어요. 우선 사전투표 제도를 없애야 되겠다. 사전투표 제도가 생긴 이후에 계속 부정선거 시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또 전자 개표 이 시스템도 이제는 그만둬야 된다. 이거 시간 우리 5시간, 6시간 더 걸리면 어떠냐. 정확하게 해야지. 그래서 전자 개표도 없애야 된다. 뭐 정상적으로 잘 되면 괜찮지만 지금 계속 부정선거 시비가 거기서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우리 법에 보면 선거 사무 처리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 선거법에는 선거 사무는 선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180일. 딱 날짜까지 못 박혀 있어요. 우리가 그거 그냥 6개월 얘기하는데 정확한 180일입니다. 날짜까지 못 박혀 있고 처리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180일이 아니라 1년 반이 넘어가 버렸어요. 법원, 검찰이 이걸 안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그 18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조항을 두자. 예. 판사, 검사들 처벌되는 거 엄청나게 무서워합니다. 처벌해본 사람이지만 그거 제일 무서워해요. 이거 법 어기면 처벌하겠다 하면 이제 이거 낯설 사람들 확 줄어들어 버릴 겁니다. 그래서 법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법 개정을 할 때 형을 좀 높여야 된다. 좀이 아니라 엄청 높여야 된다. 그래서 지금 뭐 요새 부정선거 해도 잡혀도 그 다음 선거만 안 나가면 그 다음에 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박해보는 거죠. 한번 도전해보다가 뭐 안 되면 할 수 없고 뭐 이런 거예요. 그게 저는 중대 선거 사범에 대해서는 종신형에 처해야 된다. 와, 사형을 뭐라고 그랬어요? 사형을 해야지 왜 종신형이냐? 지금 우리 법에 사형이라고 하는 형량이 있어요. 사형이 있지만 집행 못하죠. 국제사회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새로 사형 집행 못하는 겁니다. 이미 계속 이어온 나라들은 그냥 하고 있어요. 미국도 일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새삼스럽게 사형 집행하면 OECD는 우리하고 함께하지 않겠다. 딱 공식적으로 선언해놨어요. 이러니까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엉거주춤한 상태에 있어요. 사실상 이게 형해화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집행하지 못할 걸 그냥 고집하고 있을 게 아니라 종신형제를 새로 만들어서 사형 집행 아니죠 이거는. 그러니까 종신토록 우리 교도소에서 그렇게 지내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거 누가 감히 선거 부정을 일으킬 각오를 생각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방법이다, 대안이다 하고 일단 대안으로 제시를 해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정부가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들이 이제 우리 여러분들의 여론이 되면 무섭겠죠. 혹시 이거 내가 잘못했다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소급표라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이건 정말 국기에 관한 것이니까 나중에라도 뭐 처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이거 지금이라도 고쳐가는 작업들을 이제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이제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나가겠다. 지금은 우선 첫 단계는 부정선거를 밝히고, 뭐 밝혀졌죠, 우리가. 그리고 국민들에게 널리 이제 알리는 거. 이것이 우리 첫 과제고, 둘째로는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어떻게 해야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되겠나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입법화해서 또 실제로 우리 당에서 법안으로 낼 준비를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배우 방송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가짜 투표지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투표 관리관 도장이 이미지 파일로 선관위에서 다 관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전국의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제가 원하는 대로 기입을 해서 가짜 투표지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투표 관리관 도장이 악용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투표할 때 제 도장, 제가 만약 투표 관리관이면 제 도장이 어떤 식으로 됐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선관위가 이거를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보관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그때그때 파일을 넣어서 바로바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장난을 못 치게 해야 됩니다. 개표 사항표에도 도장을 가지고 장난치는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러니까 이 투표 관리관 도장을 장난치지 못하도록 이걸 이미지 파일화 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네. 아니, 다른 분들은 네, 영어 방송입니다. 후보님께서는 얼마 전에 미국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미국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와 똑같이 부정선거가 자행됐는데, 우리나라가 먼저 부정선거가 있었고 미국이 똑같이 따라한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다행히도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부정선거 재조사를 실시해서 여러 군데서 내일 또 이제 내일 오후 1시쯤이면 그 발표가 결과가 난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청천벽력으로 뒤집어질 만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는 문제 있습니다. 그런 차제에 지금 후보님께서 미국 갔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부정선거에 올인하는 모습으로 좀 보일 수도 있고 한데, 혹시 미국에 가서 어떤 부정선거 실태를 아시거나 언지를 받거나 뭐 한 교감한 게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제가 5월에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때는 우리 백신 문제 너무 이 정부가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라도 간다 이러고 이제 갔다 온 겁니다. 제가 총리하면서 미국의 인맥도 있고 그래서 싱크탱크라든지 또 조야의 여러분들을 만나서 우리 한미 동맹 아니냐, 동맹이 지금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동맹이지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 가서는 이번에는 제가 뭐 8일 있었습니다. 그동안 뭐 여러 이슈를 다 다룰 수는 없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백신 얘기만 다루고 왔고, 약속받아왔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제가 약속받은 건 1000회분 또는 2000회분을 달라고 했고, 뭐 그렇게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와서 대통령이 그 뒤에 갔다 오더니 50만 회분, 50만 회분으로 줄어버렸어요. 나중에 100만 회분이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정말 한심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 이슈는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중요한 거. 지금 한국 선거에 북한이 개입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이 개입해. 그 증거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우리 내가 우리 앞에 변호사님들 한번 살아드릴게요. 봐야 됩니다. 질문하세요. 북한이 개입했다는 거. 질문하시라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개입했다 그러면은, 2011년 9월 26일자 조선일보 최보식이 만난 사람들 중에 남북 경협의 막구 장치혁 전 고압회장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조선일보에 나왔습니다. 기사에. 아니, 북한이 네. 개입했다 이거죠? 네, 그렇죠. 예. 북한이. 예, 아까 우리 잘 변호사님하고 알겠습니다. 탁구님들 어느 놈이 작업했다 그러는데 누가 작업했는가? 북한의 간첩 또는 그놈들이 작업한 겁니다. 예? 작업하셨고, 아까 뭐 어느 놈이, 아까 변호사님도 붕괴하셨는데, 특보님도 하셨는데. 예, 알겠습니다. 결론이 북한이 개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오늘 다 이거 학습을 해요, 학습을. 예, 알겠습니다. 북한이 개입해가지고, 지금 북한이 개입한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질문하세요. 코피를 켜주고 있는 예,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 아니, 그리고 하시고 잠깐만요. 주세요. 저기 우리 모든 국민들이, 황 대표님은 공산주의 자랑성을 모릅니까? 공산주의 자랑성을.
공산주의자들 잔악성을 모릅니까? 누가 말씀이에요? 한국인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나는 북한 피난은 피난민입니다. 잔혹한 그들 피해서 온 피난민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 예. 그래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황교안한테 제일 아쉬워하는 게 그 당시에 그 대통령 권한 대행했을 때 왜 그 비상 계엄을 못 하셨는가? 다른 분들도 질문 좀 할게요. 혼자만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다른 분들 질문 좀 할게요. 오늘은 부정선거에 대해서만 물어보면 됩니다. 예. 아니, 다 하신다니까. 예, 또 다른 다음 질문 있으면 질문하실 말씀하세요. 분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예. 호루라기 방송입니다. 한 대표님께 말씀드린 건 지금 우리가 이 부정선거가 꽤 오래도록 지속돼가지고 저희들이 활동한 지 참 오래됐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 변호사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는 이제 이해가 안 가고 그랬었다고 이제 내가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거 전자개표로 인해서 그 부정선거가 나오니까 추개표로 다시 가면 어떤가? 거기에 대한 의향을 좀 묻고 싶습니다. 아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이게 그동안 이제 전자개표, 사전투표 그런 제도가 나오면서 계속 불법 선거 시비가 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두 번도 아니고 벌써 한 8, 9년 됐는데 계속 이어서 나오니까 이 제도에 결함이 있다. 합리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폐지하고 사실은 되돌리면 됩니다. 사전투표는 부재투표로 돌리면 되고요. 전자투표라고 하는 거는 그냥 수개표로 하면 되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를 이미 했습니다. 했고, 당에도 전달했고. 네,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종교문화원 원장입니다. 목회를 하고 있고 김영일 목사입니다. 진실을 밝히는 문제는 자유민주 기본 질서를 세우는 정신적인 밑바탕입니다. 근데 이 진실 싸움은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황교안 후보님한테 듣고 싶은 것은 이 싸움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도 끝까지 싸워서 이번에 꼭 대통령이 되시고 아니면은 다음번 대통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끝까지 가는 싸움을 해서 아예 그냥 대한민국의 거짓이 진실을 덮는 이 기본적인 이것을 뒤집어 엎는 그런 혁명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장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되면서 핵심 과제로 국가보안법 폐지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되니까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민주당 내 소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민주당 개폐 소위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폐지하겠다고 그럴 적에 법무부의 주무과장하고 제가 그 당시 이제 대검의 주무과장이었어요. 공안 1과장. 제가 이제 그 대검 과장, 법무부 과장에게 계속 뭐라 그럴까, 우리 방어 논리, 우리의 논리를 이제 전해주고 그 1과장이 또 이제 민주당의 국가보안법 개폐 소위 위원회에 참석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저와 같이 소위 대응을 해서 지금 국가보안법이 없어졌습니까? 아직 있습니까? 아직 있죠. 97년도에 없애려고 했는데 결국 우리가 6개월 동안 계속 이론 싸움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정부가 그 DJ 시대니까 우리 이제 정부에 속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서 계속 6개월 동안 우리가 정말 치열한 이론 투쟁을 해가지고 결국 7명의 소위위원 중에 5명이 신중론으로 바뀌었어요. 폐지론자들이었는데 신중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국가보안법이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다들 잘 모르세요. 잘 모르지만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켜내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구석구석에서 애를 쓰셨죠. 또 제가 2005년도에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검사장 승진 바로 직전의 자리예요. 그리고 1순위. 그러니까 서울차장은 뭐 바로 이제 검사장이 되는 1순위였었어요. 근데 그 1차장으로 있으면서 제가 뭐 좀 문제되는 사건을 2개 지휘를 했어요. 하나는 강정구 교수 사건이에요. 강정구 교수가 인천에서 6.25 전쟁은 통일 전쟁이다. 이렇게 이제 6.25 전쟁을 미화하는 발언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수사라고 그러는 경찰이 수사를 처음에 시작했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이런 사건을 수사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수사에 대한 불평을 얘기한 거죠. 뭐 다들 위축되고 그랬죠. 그래서 경찰이 우리한테 사건을 송치해가지고 우리가 팀을 만들어가지고 수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명백한 국가보안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사안도 중요해요. 지금대로 우리 다 이렇게 안 보이시게 떨어져서 그러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이거는 구속사안이라고 하는데 검사들의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아요. 발언이라든지 그동안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걸 쭉 보면 구속사안이다. 혐의는 인정되고 더 나아가서 구속사안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팀의 결론은 그 구속으로 의견을 내고 총장한테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했어요. 총장이 좋다. 좋은데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것이니까 대통령의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겠다. 보고 이제 갔어요. 갔다가 천정배 장관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 막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위 법에 있긴 하지만 한 번도 운영되지 않았던 수사 지휘권이라고 하는 걸 발동을 해서 우리를 막았었어요. 총장이 갔다 와가지고 나도 법조인이니까 법대로 하자. 그래서 이제 불구속으로 구속하겠다고 그랬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불구속으로 하자. 그렇지만 나는 그런 내용에 대해 수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 항의 표시로 내 사표 내겠다. 이거 총장이 그때 사표를 냈어요. 뭐 파탄이 났죠. 그리고 이제 그 해 또 12월에 제가 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 지휘를 했습니다. 우리 내 산하에서. 그래가지고 쭉 수사를 했는데 국정원이 국한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도청을 한 거예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도청을 한 것이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팀에서 국정원 원장들을 다 구속하기로 했어요. 원장 차장들을 3명이 이제 구속 대상이 됐는데 그 원장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임동원입니다. 임동원 다음에 신건 이렇게 이제 2사람 그 앞에 사람들 다 죄가 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남아있는 그 2사람을 이제 구속을 하겠다고 했더니 저 청와대가 아마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를 한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거기서는 펄펄 뛰죠. 왜냐하면 임동원은 오른팔 아닙니까? DJ 오른팔인데 지금 노벨 평화상 받은 대통령이 도청했다. 도청에 연루됐다. 그 정부 때 도청했다. 이러면 이건 완전히 그냥 노벨상이고 뭐고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여튼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이제 답을 했겠죠. 나중에 이제 여기 그러니까 아마 청와대 장관에게 좀 가서 설명을 하고 와라 그런 모양입니다. 갔다가 만나지도 못했어요, DJ를. 다시 그 다음에 총리가 갔어요. 총리가 이해찬 그 당시 총리입니다. 여기 가서 만나긴 만났는데 이 얘기 했더니 그 얘기 꺼내지도 마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결국 구속하면 안 돼. 구속 안 하면 안 되겠냐. 결국 이런 답이 온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검사들하고 같이 다 협의해 보니까 협의 하나만 안 하죠. 그래서 이제 그냥 구속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제 몇 달 뒤에 검찰 인사가 있었는데, 우리 차장 3명 중에 1차장, 3차장은 검사이 되고 2차장, 저는 탈락을 했어요. 탈락.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인사가 나고 나서 우리 도와 언론에 다 사설에 그냥 막 썼어요. 황하무계를 승진 안 시킨 거는 부당한 인사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그때 기사가 뭐 있어요. 거의 모든 신문에서 그냥 언론에서 사설 아니면 일명 기사로 큰 기사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번에 통진당 사건 뭐 여러분 다 아실 테니까 그 얘기까지 말씀을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가 뭘 했다는 자랑을 거의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은 너무 모르니까 국민들이.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는 평생을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간첩을 잡기 위해서 이 나라가 좌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제가 대표적인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뒤에서 얘기한 이런 부분들은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저절로 생긴 것도 아니고 저절로 지켜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하는 분들에게 서로 힘이 되고 격려가 될지언정 이렇게 좀 힘 빼는 이런 거는 좀 안 하시는 것이 좋겠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황 대표가 그런 결기가 있냐, 의지가 있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저에 대한 모욕입니다. 질문은 여기서 하세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기 질문하실 분 손 들어보십시오. 한 분, 두 분, 세 분. 아니요, 세 분 있네요. 네. 1분 내로 질문해 주십시오. 예, 예. 1분 내로 해주십시오. 지금 부정선거로 인해서 여당이 180석을 차지하고 말도 안 되는 법안들을 계속 통과시키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한 부작용도 굉장히 사회에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부정선거를 밝혀내고 정권을 차지하시면 정권에 들어가시면 지금 이제 말도 안 되는 그 법안들이 다 무효화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것을 기대해봤습니다. 이제 지난 그 총선이 무효가 된다고 해서 그 법안들이 바로 다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다 또 무효화 시켜야 돼요. 제가 정권 교체보다 그 뒤가 더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잘들 다 모르세요. 모르시지만 이게 전부 무효가 되더라도 사실은 법안 다 그냥 살아 있습니다. 그거 없애려고 그러면 하나하나 다 이제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사건들을. 그런데 180조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쉽게 되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 그러나 나는 여러분 제가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할 때 통진당만 해산했으면 하나만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에는 없지만 논리를 끌어내서 소속 의원들은 자격을 상실시켜야 된다. 이런 그 청구를 했습니다. 헌재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통진당도 해산했고 그 다음에 그 의원 그 당시 5명 있었는데 이 사람들 자기도 또 박탈을 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나중에 이거 정상화하는 것도 사실은 정권 교체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명분이 생기겠죠.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이 확정되고 우리가 다음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뤄내면 그 다음에는 어렵긴 어려워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들은 있어요. 근데 진짜 아무나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때는 위기 극복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냐. 그러면 저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다시 재개를 하게 됐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정치 관련 뉴스 방송하고 있는 MTV의 김미나라고 합니다. 다름 아니라 이번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 2020년 대선을 보면서 그 사실에 대해서 더 파악하게 되고 알게 된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청년들이 한국에도 그리고 미국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부정선거가 밝혀지고 자유가 억압되는 것이 막아지고 또 진실이 보도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 문화에 맞게 그런 보수적인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청년들 사이에서 부정선거라고 하는 약간 음모론이나 아니면 반감이 섞인 의견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청년들을 조금 더 일깨우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후보님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이제 고리국인가요? 이제 소위 이제 건설을 계속할 거냐 말 거냐 하는데 이 정부가 들어와서 그걸 이제 정지시켰어요. 우리 건설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정지시켜가지고 논란이 되니까 이 정부가 공론화위원회를 이제 구성해가지고 열었습니다. 그런데 여론은 그때 원전 폐지 이론이 그런 여론이 많았습니다. 더 원전 탈원전 정책이 잘 됐다라고 하는 여론이 제가 기억하기엔 더 많았어요. 그러나 이제 그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결론이 난 건 뭐냐면 원전 건설을 재개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왜 그렇게 결론이 바뀌었느냐? 그때 젊은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공론화위원회에 있던 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냥 선동에 의해서 원전은 위험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편한 것도 좋지만 안전해야지, 우리가 원전 사고 당할 수는 없잖아, 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며칠 동안 이렇게 그냥 합숙하면서 전문가들 얘기를 들은 겁니다. 원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원전이 필요 없다는 전문가, 탈원전 하면 안 된다는 전문가, 탈원전 해야 된다는 전문가들 얘기를 다 들은 겁니다. 듣고서는 기성세대는 별 변화 없었고 젊은 사람들이 다 바뀐 거예요. 아니 안전하다는데 왜 이걸 우리가 반대하냐? 실제로 원전 사고가 세계에 3번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체르노빌, 러시아에서 엉터리를 만든 그 원전 시스템이었어요. 70년대.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투마이스인가 이런 그 지역에서 또 생겼던 원전이 있어요. 그때는 사실은 인명피해까지 오지는 않도록 이중적인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넘어오지는 않도록 그렇게 방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후쿠시마 여기에 이제 원전인데 지난번에 이제 일본에서, 근데 이거는 원전 사고가 아니라 해일 쓰나미 사건이다. 쓰나미가 덮쳐서 원전을 덮은 거지 그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얘기를 다 했습니다. 다 듣고 원전 왜 안전한가? 물론 유출되면 안 되죠. 그러나 유출됐을 때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지금 우리나라에는 5중 방어막을 갖고 있어요. 만약 유출돼도 그렇게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유출된 일도 없고 그런 얘기를 좀 자세히 딱 들었어요. 전에는 그냥 선동에 의해서 그 얘기 듣지도 않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딱 그냥 합숙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팩트가 뭔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표가 다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건설을 재개하게 된 거예요. 저는 사실을 알리면, 팩트를 알리면, 기성세대는 사실은 자기 고정관념에 많이 얽히지만 젊은 사람들은 팩트를 알면 팩트를 쫓아옵니다. 원전 문제도 그렇게 된 것이에요. 저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직 우리 젊은이들에게까지 알릴, 무슨 기성세대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직 그런 단계입니다만, 제가 계속 이제 우리 후보들 TV 토론할 때마다 그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이것도 무슨 선거 전략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고,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지냐 사느냐 이런 문제인데 너무들 모르니까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우선 어른들이, 기성세대가 이거 알게 되면,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도 그 얘기를 알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정의의 길에 서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 만날 때마다 이 얘기해요. 그럼 다 공감합니다. 예. 세 번째 마지막 질문, 아까 저한테 합니까? 목소리가 좀 안 좋아 죄송한데요. 이제 부정선거와 관련해가지고 저는 지난 5구 대선이 드루킹 판결로 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경남도사가 구속되지 않습니까? 이제 병인선대가 얘기가 있는데, 이러면은 대통령의 어떤 정당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혹시 후보님께서 현 대통령이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안하면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도 한번 던져본다. 뭐 그럴 수는 있겠죠. 뭐 그런데 지난번에 김경수 지사 사건 유죄가 났죠. 근데 선거법은 무죄가 났어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지금 대통령 이 정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이것도 결국은 방점 고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지난 정권이 정말 좀 잘 못된 모습으로 이렇게 출범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역사가 결국 평가하고 심판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정말 자유민주주의의 뜻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정말 똘똘 뭉쳐서 네가 잘했니 왜 못했니 뭐 이런 얘기할 게 아니라 그의 분명한 목표를 만들어가면 정말 우리가 꿈꾸던 자유 대한민국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하여튼 살아있는 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그 시장경제 법치가 확고하게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박수! 다음 방송에 있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후보님, 예비 후보님과 앞에 변호사님을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